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윤서아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손끝이 차갑게 식어오네요. 혹시 여러분은 뺨을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시어머니한테, 그것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저는 정확히 3년 전 제 29번째 생일날 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그 한 대의 뺨이 연 매출 500억이 넘는 시댁 회사를 정확히 3일 만에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작은 중소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대리였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친구들도 심지어 나중에 제 남편이 된 오준혁 씨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국내 굴지의 신화건설그룹 회장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이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윤재혁 회장이고 저희 가문의 자산은 제가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장인 행세를 하며 살았을까요? 그건 제가 25살 때 아버지와 나눈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내가 진짜 사랑을 만나고 싶다면 내 배경을 숨겨라. 그래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제 돈을 보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제 신분을 완전히 숨기고 평범하게 살면서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이중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에 치이고 점심시간에 1,000원이라도 싼 식당을 찾아다니고 월말이 되면 통장 잔고를 걱정하는 척하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6살 되던 해 가을, 저는 오준혁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우산이 없었던 저는 카페로 뛰어들어갔고 그곳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던 그를 만났죠. 그는 제게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천천히 계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이 작은 건설 자재 납품업체의 상무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선진건설이었고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우리 회사 규모는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키워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진짜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회사 다니는 평범한 마케팅팀 대리라고만 말했죠. 준혁 씨는 제 형편을 배려해서 항상 비싸지 않은 식당을 골랐고 데이트 비용도 서로 나눠내자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교제한 지 1년쯤 됐을 때 그가 청혼을 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였어요. 비싼 반지도 없었고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서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평생 서아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돈이 아니라 제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도 착각이었고 저도 착각이었던 거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김영란 씨라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준혁이가 내 말만 듣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만나는 건데 뭐 하는 집 딸이래?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사실 제 친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지만 그런 세세한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될 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작은 회사라니 얼마나 작은 회사인데 시어머니의 추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는 작은 제조업체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시더니 준혁 씨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좋다는 거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면서.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선진건설이 생각보다 훨씬 큰 회사라는 것을요. 연 매출이 500억이 넘고 업계에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는 것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준혁 씨는 제게 그저 작은 회사라고만 했었거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었던 셈이죠. 그는 제가 자신의 재력을 보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회사 규모를 축소해서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결혼을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쯤은 제가 녹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혼을 했고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가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하루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 준비를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뭔가 불만이었어요. 이게 국이야 물이야? 간도 제대로 못 맞추니?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구석구석 먼지가 다 끼어 있잖아. 빨래를 이렇게 널면 옷이 늘어나지. 내 집에서는 원래 이렇게 대충대충 살았니? 매일매일이 그런 잔소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준혁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그가 퇴근하면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안아주곤 했거든요. 조금만 참아줘요. 어머니께서 적응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저는 너무 기뻤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들도 아니고 딸이라니. 쓸모없는 것만 가져오네.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는 저를 편하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출산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딸 보람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제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간섭을 하셨습니다. 애가 우는데 왜 바로 안 안아줘? 젖을 이렇게 물리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제가 아기를 돌보느라 피곤해서 낮잠을 자고 있으면 방문을 쾅 하고 열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 엄마가 낮부터 자고 있으면 어떡해.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종종 제 출신을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렸어요. 우리 며느리는 뭐 변변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예의범절도 모르는 거야. 내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며? 그걸로는 우리 집 한 달 관리비도 못 내. 내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왜 그렇게 건방져? 내 부모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딸을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뭘 배웠겠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밝히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어요. 준혁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보고 결혼한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준혁 씨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미안해하던 그가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말씀도 다 내 생각해서 하시는 거야.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해봐.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걸 보고도 그냥 외면하고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 진한 장미향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는 뭐예요? 그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식사했는데 옆에 앉은 여자 직원 향수가 좀 진했나 봐.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 29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저는 아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가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일찍 들어올게. 저녁에 보자라고 했거든요. 생일 축하를 해주려나 싶었죠. 저는 온종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준혁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후에 친구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셨고 저는 보람이를 재운 후 준혁 씨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습니다. 7시가 됐지만 준혁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 11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 씨 뒤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도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거실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낯선 여자도 마치 자기 집인 양 편하게 소파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이분은 장혜진 씨야. 태산 건축 구매팀 과장이시지. 우리 회사랑 연간 수백억 규모로 거래하는 중요한 거래처 분이야. 저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혜진이라는 여자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준혁이랑 혜진 씨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거든. 그런데 내가 있어서 그동안 참았던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 씨는 고개를 돌린 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 집안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집안 배경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우리 회사 사업에 기여하는 것도 없잖아. 그런데 혜진 씨는 달라. 이분이 우리 회사 주문을 얼마나 많이 넣어주는지 알아? 연간 200억이 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위자료는 1억 줄게. 그 돈이면 내가 혼자 살기엔 충분하잖아. 보람이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그냥 나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이혼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람이는 어떻게 해요? 제 딸인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딸? 우리 오씨 집안대를 이을 손녀를 내 딸이라고. 내가 뭔데?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디서 싸구려 목소리를 높여. 딱.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무 세게 맞아서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쇳맛이 났어요. 준혁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죠. 장혜진이라는 여자는 심지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준혁 씨는 처음에는 제가 평범한 여자라서 부담 없이 결혼했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였죠. 저는 뺨을 쓸어 올리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서명 안 해? 안 하면 법적으로 해도 돼. 어차피 넌 이길 수 없어. 우리한테는 좋은 변호사가 있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생각 좀 하고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람이가 자고 있는 방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가방을 챙겼습니다. 보람이 기저귀, 분유, 옷가지들, 그리고 제 옷 몇 벌. 그리고 보람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어디가?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왔어요. 야, 어디 가냐니까.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딸만은 데려갈 거예요. 준혁 씨가 막아섰습니다. 보람이를 데려가면 안 돼. 애는 여기 두고 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이러고도 사람이에요? 제 생일날 다른 여자 데려와서 이혼하자고 하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손찌검까지 하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준혁 씨는 여전히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람이를 꼭 안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보람이가 놀라서 칭얼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3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니?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라.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있었던 일을, 뺨을 맞은 것까지. 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이제 그만 참아라. 내가 원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딱 3일만 시간을 주세요. 선진건설을 이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주세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들도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알았다. 아버지를 믿어라. 그날 밤 저는 호텔로 갔습니다. 보람이를 재우고 저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선진건설에게는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경제뉴스에 선진건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견건설자재업체 선진건설, 주 거래처인 태산건축과 전격계약 파기라는 속보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 씨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연달아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시작됐네요. 아버지가 답장을 보내셨어요. 태산건축 대표가 우리 회사 계열사 사장이야. 내가 어제 전화 한 통 했지. 선진건설이 납품 조건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파기하라고 했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점심 무렵 두 번째 뉴스가 터졌습니다. 선진건설의 주 거래 은행이었던 한빛은행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선진건설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한빛은행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바로 우리 신화건설그룹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휴대폰에는 준혁 씨의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서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회사 무슨 일 생긴 거 알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누구인지 밝혔을 뿐이죠. 제 친아버지에게요. 이틀째 되는 날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선진건설과 거래하던 모든 협력업체들이 일제히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재 공급업체, 운송업체, 심지어 청소용역 회사까지. 업계에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신화건설그룹이 선진건설을 찍었다고.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신화건설그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우리 회사가 싫어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건 곧 업계에서 매장당하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모두가 선진건설을 벌인 겁니다. 저녁 무렵 드디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거만하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어머니,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뭔데? 신화건설그룹 회장님이세요. 제 친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믿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최종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선진건설의 주요 프로젝트였던 대형 아파트 단지 자재 납품 건이 전격 취소됐어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거였죠. 위약금만 수십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선진건설은 최종 부도 처리가 났습니다. 연 매출 500억짜리 회사가 정확히 3일 만에 무너진 거였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덤덤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뺨 한 대 값치고는 비쌌네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호텔로 오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보람이를 안아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고집을 부려서.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아버지는 제 뺨을 어루만지셨어요. 아직도 붉게 멍이 든 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 자식들,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하다니. 용서 못해.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증거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준혁 씨와 장혜진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호텔 영수증들, 문자 메시지 내용들, 심지어 장혜진이 선진건설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까지.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준혁 씨 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위자료도 양육비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람이의 친권만 요구했어요. 판사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혁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서아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준혁 씨. 당신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군요. 제가 누구든 어느 집안 딸이든 당신 아내였어요.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시어머니도 달려왔습니다. 서아야, 아니 서아 씨. 제발 우리 좀 살려줘요. 회사가 망하고 우리 집도 날아갔어요. 이제 우린 갈 곳도 없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거지 같은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을 때, 제 월급으로는 관리비도 못 낸다고 하셨을 때 저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셨어야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로 돌아가 정식으로 임원 직책을 맡았어요. 신화건설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발령받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두 회장님 따님이 돌아오셨다며 환영해줬고 저는 일에 집중하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백화점 지하식품관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김영란 씨,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그분은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얀 위생모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맛 좀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권하고 있었죠. 저를 알아보신 시어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정심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혁 씨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장혜진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용서해달라는 내용, 보람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이제 보람이의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보람이는 지금 5살이 됐습니다. 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보람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합니다. 보람이 아빠는 아주 먼 곳에 계셔. 우리랑은 못 만나. 그럼 외할아버지가 보람이 아빠야? 그렇지. 외할아버지가 보람이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는 정말 보람이를 끔찍이 아끼십니다. 출근 전에 꼭 보람이 방에 들러서 뽀뽀를 하고 가시고 퇴근 후에는 보람이랑 놀아주세요. 보람이도 외할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 그대로 살고 있고 사랑하는 딸과 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요. 준혁 씨와의 결혼 생활은 악몽 같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고 아끼는 거라는 거리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 건설 프로젝트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제 입지가 회사에서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회의 중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상무님 결혼은 안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결혼은 한 번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동료들은 농담인 줄 알고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한동안은요. 제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보람이와 아버지, 그리고 제 일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제 신분을 밝히고 준혁 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그는 저를 사랑했을까? 아마 아니었겠죠. 그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제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편하게 결혼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고생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진심을 시험했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처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누가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잘못됐을 뿐이야.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다음은 없을 거라고. 오늘도 저는 출근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미팅을 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보람이 유치원에 전화를 걸어서 잘 지내는지 확인해요. 퇴근 후에는 보람이를 데리러 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재우고 제 방으로 들어와 내일 일정을 확인합니다. 평범하고 바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는 좋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뺨을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꿈을 꿉니다. 준혁 씨가 제게 사과하는 꿈,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꿈.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해요.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고 눈을 뜨면 제 침대, 제 방, 제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제 집이기도 해요. 보람이와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평범한 며느리였던 제가 사실은 재벌가 딸이었다는 반전, 10,000원짜리 뺨 한 대가 500억짜리 회사를 무너뜨렸다는 복수담.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3년 동안 지옥을 선사했어요. 매일매일 저를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무시했죠. 제 생일날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이혼하라고 했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보여준 3일의 지옥은 너무 과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은 건 그들이 뿌린 씨앗의 결과일 뿐이에요. 만약 그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만약 준혁 씨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가를 치른 거죠. 보람이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보람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너무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옳았다고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람이에게 이것만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라고.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말라고요. 제가 만약 시댁에서 당한 일들을 그냥 참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겠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 차려주고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저녁에는 지친 몸으로 침대에 쓰러지는 살. 그러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계속 무시당하고 남편한테는 배신당하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잘한 거예요. 제 삶을 되찾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는 저처럼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래도 참고 사는 분들. 그분들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참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어느 집안 출신이든 얼마를 버는지 어떤 학벌을 가졌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떠나세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필요 없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게는 강력한 아버지가 계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복수할 수 있었죠. 모든 분들이 그런 배경을 가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방법은 있어요.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문득문득 그때 일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보람이를 봐요. 건강하게 자라는 제 딸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보람이는 제 힘이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강해져야 하고 더 행복해져야 해요. 그래야 보람이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 보람이가 물어볼 겁니다. 엄마, 왜 아빠랑 헤어졌어? 그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얼버무려야 할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보람이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에게 이것만은 꼭 가르쳐 줄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어요.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하지만 보람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현명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잔인했나요? 아니면 당연한 걸 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없으니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대가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보람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가 원하는 삶이니까요. 10,000원짜리 뺨 한 대.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 인생을 되찾았죠. 그 뺨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참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한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분이 저를 때리지 않았다면 저는 끝까지 참았을 테니까요. 그 한 대의 뺨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해줬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10,000원짜리 뺨과 3일의 파산입니다. 10,000원이라는 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저를 그 정도 가치로 봤다는 거죠. 하지만 그 10,000원짜리 뺨이 500억짜리 회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일. 정확히 72시간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네요. 3년을 참았는데 3일 만에 끝나다니. 하지만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이에요. 제 아버지가 가진 영향력의 힘이죠. 저는 그 힘을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뺨이 화끈거렸고 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고 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진짜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진심과 인격에 있죠.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신화건설그룹 전략기획실 상무이자 5살 보람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존엄성을 되찾은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